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역사 한 수업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영상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는 73쪽을 한번 펼쳐보시고 학습지는 52쪽입니다. 교과서는 73쪽, 학습지는 52쪽입니다. 자, 준비가 됐으면 앞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부분은요, 사회 구조 변화가 아니라 이제는 경제 구조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될 겁니다. 그 경제 구조는 어떻게 변하는가? 바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구조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자,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선 사회 변화를 경제 구조 변화와 관련해 이해할 수 있다. 이건 우리는 저번 영상에서 확인했던 건데요. 조선 사회 변화를 한번 우리는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사회는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양반 중심 사회라고 했습니다. 양반 중심 사회. 이게 조선 전기의 모습이었어요. 양반 중심 사회가 후기에 들어서 어떻게 변했는가? 이제는 이 신분제가 완화되는 또는 요동치는 모습을 봤다라는 거죠. 어떻게 요동쳤다? 어떻게 요동쳤었다? 먼저 양반은 질적으로 하락하고 또 양적으로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그다음에 중인 같은 경우에는 신분 상승 운동을 벌였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상민 계층 같은 경우에는 부농과 빈농이라는 계층 분화가 나타났었고, 그다음에 천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역시나 신분 상승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중에서 적으로 늘어났을 때, 즉 신분 상승, 이 천민의 신분 상승과 분홍들의 신분 상승했던 방식은 뭐였다? 양적 증가한 거는 첫 번째로 공명첩을 구매해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양반이 됐거나 또는 족보를 매입해가지고 양반이 됐다라는 거죠. 이런 방식을 통해 신분제가 완화 또는 신분제가 요동치는 모습을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신분 사회 모습은 향촌 사회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었다는 거죠. 향촌 사회. 향촌 사회에서 조선 전기의 누구 중심이었다? 역시나 그것도 양반 중심이었다. 또는 사족이라 불려서 사족 또는 향족이라 불리는 자들이었어요. 이 양반들이 향촌사의 주도권을 잡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향촌사의 주도권을 잡았었다? 유향소라는 기구와 그다음에 향약이라는 규약과 그다음에 서원이라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들은 주도권을 잡았었다는 거죠. 하지만 조선 후기에 들어서 이 주도권이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았다? 그는 수령이 주도권을 잡았었다는 거죠. 그 사건에는 뭐가 있었냐? 바로 이 향족 또는 구향이라 불리는 자들과 여기 보이는 새롭게 양쪽으로 떠올랐던 양반들, 즉 신향들입니다. 구향과 신향 간의 주도권을 두고 벌이는 다툼, 우리는 뭐라 불렀다? 이거를 향전에 불렀다는 거죠. 그런 향전의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수령이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조선 사회의 변화는 양반 중심 사회, 양반 중심의 향촌 주도권을 잡았던 사회였다가 조선 후기에 들어서 양반 중심의 질서가 무너지고 또한 신향들이 새롭게 떠오르면 향전을 벌였으나 결론적으로는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언제? 조선 후기에. 이게 아까 배운 내용의 전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변화를 경제구조의 변화 관련해서 이해한다 했죠. 그러면 경제구조의 변화 내용을 이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경제구조의 특징을 한번 우리는 파악해 보도록 할 건데, 이 특징을 총 4가지 분야, 하나는 농업 측면, 하나는 상업 측면, 하나는 수공업 측면, 자, 하나는 이제 광업 측면에서 보게 될 거고, 이 상업에서는 대외무역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무역. 이런 4개 측면에서 특징들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제구조의 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도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문화를 서민 문화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2번 관련해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해요. 자, 경제구조란 그럼 뭐냐? 이건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수업에 다루기도 했으니까. 자, 이 정도만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경제구조,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주로 서비스업입니다. 주로 대외무역에서 먹고 팔면서 서비스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게 우리나라의 주요 돈 버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조선시대의 경제구조, 핵심 경제구조는 뭐냐면 바로 농업입니다.
농업을 통해서 그 나라의 경제가 움직이고 그 나라가 먹고 사는 겁니다. 그 외에 서브로 있는 게 상업, 수공업, 광업입니다. 조선 전기의 농업의 특징은 뭐냐면요. 조선 전기는 자급자족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급자족 들어봤나요? 자급자족이 뭘까요? 자급자족은 스스로 급 얻고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즉 농업 생산 이유가 뭐다? 자기들이 먹고 자기들이 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조선 후기 들어서 자급자족이 아니라 어떻게 바뀌냐면 상품 판매라는 목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조선 전기에는 자기가 먹기에도 바빴다는 거죠. 세금 내고 남은 거 먹기에도 바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조선 후기 들어서는 판매력, 판대려요. 이제는 지금 이 쌀을 생산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조선 전기 그 이유는 쌀을 생산한 이유는 뭐다? 자기가 먹기 위함이었다면 지금 여기는 뭐다? 후기에는 바로 상품으로서 판매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먹을 용도가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들. 식당에서 음식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자기 먹으려고 식당에서 만드나요? 상품이죠, 여러분들. 그것도 다 자기 판매하기 용도인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조선 후기에는 농업 생산이 상품 판매 목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바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산량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자급자족하고도 남은 거예요. 남은 걸. 그거를 이제 팔기 시작하면서 상품 판매 목적으로 변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상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가 통제입니다. 국가 통제. 국가가 허가한 상인들만 상업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우린 그들을 시전 상인이라고 참고로 부릅니다. 시전 상인. 국가가 허가한 상인들만 상업 활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조선 후기에 들어서 이 상품을 판매한다고 했잖아요. 이 판매 활동이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즉 자연스럽게 시장이 더욱 넓어지고 커지고 규모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이제는 이 통제하기가 어려워지게 된 거죠. 어려워지게 되면 이제 상업 활동을 조금씩 상업 통제를 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신해통공이라고 있습니다. 신해통공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시전 상인의 특권을 줄여나가고 개인들의 상업활동을 보장해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조선 후기의 모습입니다. 수공업과 광업도 똑같이 국가통제입니다. 국가통제. 국가통제인데 이건 어떻게 통제하냐면 바로 요역의 방식. 이 광산지대 사는 사람들 또는 수공업을 할 수 있는 그 지대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가지고 노동력을 강제로 징발해서 물건을 만들고 광산을 캐게끔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국가통제 전개 모습이었다면 후기에 들어가서는 민간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민간 중심으로. 즉 조선 전개는 국가가 직접 광산을 개발하고 국가가 직접 물건을 생산했다면 후기에 들어서는 민간의 자본을 투입해서 광산을 개발하고 민간의 자본을 투입해서 수공업 생산품을 만들고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변화 시작점은 바로 이겁니다. 농업의 발전에 있다는 겁니다. 농업의 발전을 해서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서 상업이 형성이 되는 거고 시장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도시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고요. 사람이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수공업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수공업 제품 뭐가 있어야 될까요? 광물들이 있어야 돼요. 철이 있어야 되고 은이 있어야 되고 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연스럽게 광업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선 후기에는 경제 구조가 변화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국내에서 이렇게 생산품을 팔아도 여러분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국내에서 팔아도 남으면 바로 대외 무역, 밖에도 팔아야 돼요. 당시 중국은 청나라였어요. 청나라. 조선 후기 청나라. 여기는 에도막부죠. 에도막부. 일본은 에도막부였습니다. 에도막부와 청나라한테 무역하면서 팔면서 돈도 벌었다는 거죠. 그러면서는 무역 전담하는 전문 상인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들을 우리는 만상이나 그다음에 레상 등이라고 불립니다. 자, 이렇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또 이제 상품 팔면 또 뭐가 오고 갈까요, 여러분들? 물건만 오고 가나요? 물건 살려면 뭘 지불해야 되죠? 돈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돈이 이제는 화폐. 자연스럽게 화폐가 유통이 활성화가 되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이게 오늘 배울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 변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서 우리는 농업의 구조 변화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발달의 시작은 바로 테크닉, 기술의 발달. 기술의 발달은 뭐가 있냐면 여기 보이는 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 보이나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먼저 소가 보이죠, 여러분들. 소를 통해서 땅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거 뭐라 부르는가? 소를 통한 경작, 우경이라고. 우경.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이 또 뭐라고 있나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판을 들고 그 판에 있는 걸 옮겨서 심고 있죠, 여러분들. 심고 있죠. 물이 있는 밭, 바로 우리는 이앙법은 이앙법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전에는 조선 정인 어떻게 하냐면 직파 뿌렸어요. 씨앗을 그냥 직파 뿌렸어요. 그런 직파법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씨앗을 뿌린 것과 나중에 자랄 잡초가 구분이 잘 안 돼요. 농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뭐냐면 잡초 제거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잡초를 뽑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영양분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 쌀은 제대로 자라지 못해요. 이 잡초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잡초인 거와 쌀이 아닌 거를 구분하기 위한 노동력이 대거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양법의 도입으로 인해서 이제는 별도로 모판에다가 씨앗을 심어가지고 트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새싹이 크면 그 물에다가 이제는 이렇게 옮겨서 심게 됐어요. 옮겨서 옮기를 잊자. 옮기다예요. 옮겨서 앙 심는다는 거. 이 앙법이란 거. 또 어떻게 심어요? 줄 지어가지고 나란히 하면서 심죠. 자, 이러면 자연스럽게 잡초인 거와 아닌 거의 구분이 확실해지는 거죠. 자, 그전에 잡초를 뽑기에 노동력이 많이 들었다 그랬어. 근데 이제는 잡초인 거와 아닌 거의 구분이 확실해졌을 때 그 노동력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의 발달, 즉 이양법 또는 모내기법이라고도 합니다. 이양법과 또한 우경의 발달로 인해서 우경의 확산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 그 효과는 뭐냐?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노동력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즉 효율성이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즉 예전에는 한 10사람이 해도 10kg밖에 못 만들었다면 이제는 한 사람이 하면 쌀 100kg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만큼 효율성이, 생산력, 효율성도 많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영향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경작 방식과 신분 사회. 먼저 경작 방식과 그다음에 신분 사회와 지대 납부 방식과 그다음에 작물 재배 방식. 작물 재배 목적이 변하게 됩니다. 먼저 경작 방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모작과 광작이 확산이 됩니다. 이모작과 광작. 이모작은 뭐냐면 투예요. 두 번 경작한다는 거예요. 조선 전기에는요. 쌀을 재배하고 나면 그 땅은 기력을 다했어요. 이제는. 이 벼를 자라나기 위해서 이 땅은 모든 기운을 다 썼기 때문에 1년 동안 쉬어야 됐어요. 이제는. 땅이 다시 기력이 생길 수 있도록 1년 동안 쉬어야 했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조선 후기 들어서 이 땅에 대한 기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생겼기 때문에 가을에 추수를 해도 이 땅은 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을에 추수 후 다시 한 번 더 또 심어가지고 경작한다. 즉 1년에 2번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이모작이라고 부릅니다. 이모작. 그래서 이모작이 확산이 되고 그다음에 광작은 뭐냐면요. 광작은 넓게 경작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땅은 이겁니다. 내 땅은 이거. 자, 이제 이양법과 우경으로 인해서 한 사람만 있어도 생산량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한 사람만 해도. 자, 이거를 통해서 내가 혼자 해서 100kg을 생산했어요. 근데 사람이란 건 욕심이 많아요. 100kg에도 난 더 받고 싶어. 왜? 노동력이 절감됐으니까 이제는. 이 남은 노동력을 어디다 쓰냐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내 노동력을 또 투입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토지를 또 빌려서 거기서 경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아. 또 다른 사람 토지 또 빌리게 됩니다. 내 토지에서 경작해서 내 토지 경작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토지 옆에 있는 토지도 빌리고 그 옆에 있는 토지도 빌리고 또 빌리고 경작을 계속 확산해서 경작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광작이라고 부르고 광작. 내 소유의 토지가 있습니다. 내 땅에 토지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토지를 또 빌리고 또 빌려서 넓게 경작한다라고 해서 광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분도 여러분들 농민들 신분이 분화됩니다. 이런 기술의 혜택을 받아서 부유해진 부농가 또한 이 기술 혜택을 받지 못해서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빈농으로 신분사회가 나눠지게 됩니다.
지대 납부 방식도 바뀌게 돼요. 지대 납부. 원래 처음에는 타조법이라 해가지고 정율제였어요. 정율제. 비율을 정했어요. 생산량의 40%를 낸다라는 게 타조법이었다면 얘는 도조법으로 바뀌게 된 도조법. 도조법 뭔 정액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생산량의 40%를 내는 게 아니라 너가 생산된 것 중에서 40kg을 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즉, 이 농민들은 100kg로 생산하든 200kg 생산하든 도조법에 따르면 무조건 40kg만 지대를 내면 되는 거예요. 땅 이용료를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도조법이란 겁니다. 그리고 작물의 생산 목적이 바뀐 작물 생산 목적은 자급자족이 아니라 상품 판매 목적으로 이 농업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품 판매 목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요. 조선 후기에는 이양법과 우경의 확산으로 인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게 됐다라 이러한 효과를 보게 되어 사람들은 기술의 혜택을 많이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 기술의 혜택을 보면서 돈을 많이 번 분홍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 분홍들은 광작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됐다는 거고 또한 이모작을 통해서 두 번째 경작을 통해 남은 걸 또 팔게 되고 돈을 또 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도조법을 통해서 이제는 100kg든 200kg든 300kg든 얼마가 생산되든 간에 자기는 40kg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작물도 상품 판매용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농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농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상업도 발달하고 상인도 성장하게 됩니다. 이걸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강릉 지역입니다. 강릉 있고 여긴 주문진 있죠. 우리는 방금 농업의 발달이라고 했는데 이런 주문진 주로 어떤 어업인가요? 어업이죠. 그럼 어업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어업으로. 자, 조선 후기에 어업이 많이 발달했어요. 배도 많이 발전하고 배가 튼튼해졌어요. 또 그물도 굉장히 강해졌어요. 예시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강해지게 되면서 이제는 이 주문진 안에서도 농민이 아니라 어민을 부어라 부르 부어. 분홍이 아니라 부어라 부를게요. 이제 이 물고기 잡이도 굉장히 잘 되게 했어요. 기술이 발전으로. 그러면서 분홍이 아니라 부어가 등장해서 부유한 어민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부어가 자기의 물고기를 잡고도 남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먹고도 남아요. 먹고도 남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팔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주문진 안에서 시장을 형성해 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장은 정기적으로 열었어요. 정기적으로 연다는 것은 뭐 4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 7일에 한 번 연다는. 우리는 그거 뭐라 불러요? 우리는 그거를 5일장 이렇게 부르죠. 주문진에도 5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5일장 정기적으로 여는 시장 5일장을 두 글자로 뭐라 부르냐면 장시라 부릅니다. 부유한 어민은 자기가 먹고도 남는 물고기를 어디에다가 시장에다 팔기 시작했고 그 시장이 이제는 정기적으로 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선 후기에 장시가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근데 장시에서 팔아도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썩어서 버릴까요? 이제는 사람이 더 많이 몰려있는 곳 가야겠죠. 거기 어딘가? 강릉 시대로 가겠다. 강릉 도시로 오게 됩니다. 도시. 자, 도시에서도 이제는 팔게 되는데 이 주문이 어미만 오냐? 아니죠. 또 등명해숙지에 있는 어민도 오고 저 아래는 정동진에 있는 어민도 오고 여기는 하평에 사는 어민도 오겠죠. 여러 어민들이 와서 여기 물고기를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형성된 게 뭐냐? 상설시장이 형성되는 상설시장. 도시에서 상설시장이 형성되고 이 시장에서 돈이 된대요. 사람들이 마구 몰려요. 자, 돈이 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마구 몰려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되죠. 눌러붙어야 돼요. 돈이 된다는데 여러분들 매번 왔다 갔다 하면서 살기는 힘들어요. 어떻게 된다? 눌러붙어서 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티가 형성이 되고 그 시티, 도시가 발달하게 되면서 도시에 살아가는 상인들도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보면 시장이 발달한다는 거 여기 학습지 보도록 할게요. 시장 발달 시장 발달 여기 시장 발달 위에 시장 발달 보이죠? 농촌에서 전기 시장이 발달한다. 우리 아까는 어촌을 이야기 들었죠? 농촌에서는 전기 시장이 발달한다. 우린 그걸 뭐라 부른다? 장시가 발달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장시로도 부족하니까 어디로 간다? 바로 가까운 사람 많은 도시로 간다는 거죠. 도시에서 뭐가 발달한다? 상설 시장이 발달한다. 그래서 장시와 상설 시장은 다릅니다. 장시는 5일에 한 번씩 여는 거예요. 일정 기간을 두고 여는 게 장시라면 상설시장은 매일매일 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릉 중앙시장 그게 다 상설시장인 거고 우리 주문진은 5일장 이런 게 열리는 거죠. 그래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들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발달하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팔고 있는데 여기 물고기 오징어가 굉장히 이제 인기를 탔어. 전국적 유행을 탔어요. 저기 서울에서 먹고 싶다 하고요. 저 아래 부산에서 먹고 싶다 하고요. 조선시대 분단이 안 됐으니까 저 위에 어디 원산에서 먹고 싶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특히 서울, 부산 또는 저희 대전 이런 내륙 지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가야 돼요? 어떻게? 먹고 싶대요. 오징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배달해야겠죠? 여기로 갈까요, 여러분들? 오늘날이야 터널 뚫려서 금방 가죠. 그러나 그 당시엔 터널이 없었어요. 산 타고 가야 돼요. 태백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쉽지 않아요. 가장 안전한 방식이 뭐냐? 바로 배 타고 가는 거죠. 배 타고 가서 서울로 보내주고 배 타고 가서 대전으로 가지고 배 타고 가서 부산으로 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자연스럽게 뭐가 발달하게 되는가? 포구가 발달하게 됩니다. 포구는 항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구가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물고기를 오징어를 내리고 그 다음에 올리고 하는 과정 속에서 포구 지역에서도 상업활동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인 거예요. 포구도 상업중심지로 성장한다라는 말이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 강릉을 예를 들었다면 이런 대표적인 곳이 어디 있냐? 우리 역사적으로는 바로 세 곳입니다. 세 곳. 이런 상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한 곳 대표적인 어디냐면 바로 평양과 그 다음에 신의주와 의주와 그 다음에 부산. 당시에는 동래였습니다. 조선시대 동래. 당시에는 의주였어. 신의주가 아니라 의주. 아까 말한 이제 도시가 발달했다라 해서 그 도시가 대표적 어디냐면 바로 평양과 의주와 동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상인들도 발달합니다. 상인들도. 이곳에서 상인들도 성장하게 됩니다. 그 상인들 이름이 무엇인가? 평양에서 일하는 상인을 류상이라 부르고 의주에서 일하는 상인을 만상이라 부르고 동래에서 활약하는 상인을 우리는 내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대표 도시가 있다면 더 큰 도시가 있죠. 가장 큰 상업 중심지가 되는 도시. 거기가 어디냐? 서울이죠. 서울이죠, 여러분들. 서울이 상업이 가장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서울은 이 사대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대문이 여기가 서울역이니까 사대문을 이렇게 사대문 이게 아니라 사대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종로죠. 종로. 이 종로에서 상업활동이 매우 발달하고 그뿐만 아니라 남대문과 동대문에서도 상인들이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동대문 시장이라 하는 거죠. 동대문 시장의 발달 시작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바로 이 조선 후기 때부터 동대문 지역에서 상업활동이 매우 활성화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에 물건이 들어가려면 어디에 물건이 도착해야 돼요? 바로 한강이죠. 이 한강 일대에서 여기에서 포구 상업이 활성화됩니다. 이 포구 상업을 했던 상인을 뭐라 부르나? 우리는 그들을 경강상인이라고 해요. 경강상인. 이 포구 지역에서 경강상인들이 활약하게 되는 거고, 여기 그 포구의 대표적인 어디냐면 거기가 바로 마포입니다. 대표 마포. 이 마포 지역이 대표적으로 포구 상업을 했던 지역인 거예요. 이 마포의 상인을 우리는 하나의 경강상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 마포에 물건을 내리면 서울로 물건을 옮기게 되는 거고, 이 남대문이나 동대문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또한 종로 안에서도 물건 사고 팔면서 서울 지역 일대가 상당한 상업 발달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상업의 발달입니다. 상업의 발달. 상업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상인이라고 불러요. 상인들도 함께 발달하게 됩니다. 먼저 농촌 같은 경우에는 A 농촌과 B 농촌이 여러분들 결코 가깝지 않아요. 우리 주문진 읍과 다른 읍 간의 거리가 어때요, 여러분들? 멀어요? 가까워요? 멀어요, 여러분들. 그런 그 사이 간의 물건을 운반해주는 상인이 있어요. 그 상인을 뭐라 부르는가? 우리는 보부상이는 보부상. 보부상은 농촌 간의 물건을 이어주는 하나의 유통망입니다. 배달의 민족입니다, 여러분들. 유통해주는 보부상이 발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도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공인이라는 게 성립돼요. 공인은 뭐냐면 여러분들 대동법 시행과 관련된 상인이야. 대동법 관련된 시행. 대동법은 뭐였는지 다시 떠올려 볼게요. 대동법은 여러분들 곡물과 관련이 있다. 곡물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특산물을 납부하는 세금이었죠. 조선 전기에는 특산물을 어떻게 납부했어요, 여러분들? 집집마다 현물을 부과했다라 했습니다. 중앙에서 오징어를 내라면 오징어를 직접 냈어야 됐고, 사과를 내라면 사과를 직접 냈어야 됐어요. 하지만 조선 후기에 들어서 어떻게 변화했는가? 현물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쌀이나
동전을 부과했다는 거죠. 뭐를 기준으로? 토지를 기준으로.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쌀이나 동전을 부과해서 그걸 걷어갔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중앙이 걷어갔다라는, 왕이 걷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다 왕은 쌀이나 동전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오징어를 먹고 싶어요. 갑자기 사과를 먹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야겠죠. 근데 왕이 맨날 시장에 가서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요. 그를 대신해서 구매해줄 상인이 필요합니다. 그게 누구다? 이게 바로 공인이다라는 공인. 그래서 공인의 이러한 활동을 해서 자연스럽게 상업이 활성화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사상의 활동도 활성화됩니다. 사상. 사상은 뭐냐면 상인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사람은 어떤 상인, 어떤 사람, 상인이라 상업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상업 활동도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바로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상인이에요. 이런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상인을 우리는 사상이라 부르고, 이 사상이 하는 상점을 뭐라 부르는 거? 우리는 그를 난전이라 부르는 난전. 이렇게 부를게요, 여러분들. 우린 노점상인이라 말을 하죠, 여러분들. 길거리 앉아서 파는 사람들. 노점상인을 우리는 그걸 사상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 사상이 노점하는 상점을 우리는 그거를 난전이라 부르면, 난전을 보면 돼요. 자, 난전하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이 사상들의 활동이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돼요. 활성화. 왜? 왜 활성화되냐면 바로 정조 시기에 있었던 신해 통공 정책 때문입니다. 정조 시기에 있던 신해 통공 정책으로 사상의 활동이 활성화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조선시대 전기의 상업 활동은 어떠했었다, 여러분들? 국가의 허락을 받은, 국가의 인증을 받은 상인들만 할 수 있었다는 거. 우린 그들을 누가 뭐라 불렀는가? 바로 시전상인이라 불렀어요. 시전상인. 시전상인은 국가의 허락을 받은 상인들이었어요. 허락을 받은 만큼 이들은 특권이 있었어. 어떤 특권이 있었는가? 바로 이 사상들이 만든 상점, 즉 난전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금난전권이라고 부르는 금난전권.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게 시전상의 특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 시기에는 시전상인들의 이 특권인 금난전권을 모두 다 없앱니다. 정확히는 모두 없앤 건 아닌데 아무튼 없앱니다, 여러분들. 없애면서 자연스럽게 사상의 활동이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활성화되면서 이들은 뭘로 변하게 되는가? 도고로 변화해요. 도고는 뭐냐? 매점 매석하는 상인을 도고라 부릅니다. 매점 매석하는 상인을 도고라 부릅니다. 정조의 신해 통공으로 사상의 활동이 활성화되었으나 이들은 점차 매점 매석하는 도고로 변화하게 되죠. 포구에서도 여러분들 포구 상업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 상업하는 중심에 누가 있는가? 상인들이 있어요. 어떤 상인들? 바로 객주나 여가, 그 다음에 선주. 우리 학습지에서는 뭐라 되어 있는가? 선상이네. 선상주인이에요. 들이 성장이 됩니다. 자, 객주 여가가 뭐냐? 자, 여기 바다가 있어요. 여기가 바다예요. 바다에서 배가 왔어요. 배가 물건을 싣고 이렇게 왔어요. 외국으로 왔어요. 자, 그렇다면 물건 내렸어요, 여러분들. 물건 내렸어요. 내리고 나서 근데 하필 도착할 저녁이에요, 여러분. 저녁인데 그 물건을 지고 다시 도시 시장까지 가려면 너무 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밤이면 쉬어야 되죠. 쉬면서 물건 어떻게 해야 돼요? 보관해야 되죠. 그게 바로 객주와 여각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객주 여각 역할은 뭐냐면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에다가 물건을 보관해주고 또한 이 배 타고 온 사람들을 쉬게 해주고 물건 보관, 숙박뿐만 아니라 돈도 빌려줘. 은행 역할도 한 게 뭐다? 객주와 여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주 또는 선상주인은 뭐냐? 아까 물건을 다른 지에 보내야 된다 했잖아요. 그때 보낼 때 이 배를 빌려주는 사람들, 배주인이에요. 배를 빌려주면서도 돈을 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여러분들 농촌에서는 보부상, 도시에서는 공인이나 사상, 포구에서는 객주, 여각, 선상, 주인 등이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농업 생산량이 증가로 해서 잉여 생산물이 형성되었습니다. 농업 생산, 잉여 생산물이 형성되었습니다. Y, 뭐가 발달해서? 기술이 발달해서. 어떤 기술?
이양법과 그 다음에 우경의 확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는 작물이 이제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팔기 시작하면서 뭐가 자연스럽게 마켓, 시장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시장이 단발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점차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자,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농촌 지역에서는 장시가 형성되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에서는 상설 시장이 형성을 되었다는 거죠. 장시나 시장 형성되면서 뭐가 도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그런 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물건을 팔기 시작하면서 뭐가 포구 상업도 발달을 된다는 겁니다. 이 포구 상업 했던 상인이 있었어요. 어떤 상인들? 물건을 보관하고 숙박하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는 객주와 여각, 그리고 배도 빌려주는 선상 주인 등이 발전했었다라는 거죠. 이런 흐름 속에서 자연 상인들이 발전했다라는 걸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인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상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인들? 여기 동래 지역에 있는 상인과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상인과 개성에 있는 상인과 평양에 있는 상인과 그 다음에 의주에 있는 상인이 있습니다. 먼저 동래 지역에 있는 상인은 누가 있냐면 아까 말한 레상이죠. 레상이 있고, 자, 서울 지역에는 뭐가 있냐면 미안해요. 지금 머리가 갑자기 멈췄네요. 서울 지역에는 뭐가 있냐면 공인이라는 상인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경강상인이라는 포구 상업장들도 성장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성 같은 경우에는요, 송상이 발달하게 되고, 평양 같은 경우는 류상이 발달하게 되고, 류상. 그 다음에 의주 같은 경우에는 만상이 발달하게 됩니다. 다 상이 명칭이고, 이들은 다 뭐다? 사상들, 사상. 공인 제외, 공인 제외하고 나머지 이들은 다 사상들이에요. 사상들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다. 그 외에도 회령과 그 다음에 경원 등에서 상업활동도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중에서 만상과 레상이 돈 번 건 뭐냐? 대외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만상은 여기 보이는 청과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때 청한테 많이 보낸 건 뭐냐? 은, 그 다음에 인삼 등을 많이 팔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뭘 들여왔냐면 사치품 등을 많이 구매해 왔죠. 레상은 일본으로부터 뭘 많이 사왔냐면 은을 많이 사왔고요. 그 다음에 뭘 많이 팔았냐면 인삼을 많이 팔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상과 레상이 많이 성장이 됐는데, 이 만상과 레상이 무역했던 방식이 뭐냐면 바로 사무역. 이 사무역을 당시 뭐라고 부르냐면 후시무역이죠. 후시무역. 자, 간단히 말하면요. 자, 생산량 증가를 해서 남는 걸 팔았대요. 근데 이 파는 거 어디다가? 밖에도 팔았어요. 밖에도. 대외도 팔았습니다. 대외도 팔았다라는 건데, 어떻게 팔았다? 바로 몰래 풀었다. 개인적으로 무역해서 팔았다. 우리는 그 뭐라 부른다? 후시무역이다라고 부른다. 후시무역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 후시무역 대표 상이 누구다? 만상과 레상이 있다는 거죠. 만상과 레상은 후시무역을 통해서 대표적인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도시가 발달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사람이 거주하게 됩니다. 거주하면 그냥 집에만 그냥 이불만 덮고 살아야 될까요? 굶어 죽죠. 뭘 해야 되고, 그러면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음식을 만들면 담아야 되겠죠? 다 도구가 필요하겠죠? 수저도 필요하고, 녹그릇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솥도 필요하고, 이런 다 필요하죠? 이런 거 만드는 업이 뭐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수공업이다라는 거죠. 수공업. 도시가 발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수공업도 발달합니다. 도시가 발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수공업도 발달하게 됩니다. 수공업은 전개는 국가 통제였습니다. 아까 말했는데 노동력을 강제로 징발해서 만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이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수요는 늘어나는데, 도시가 성장하면 수요는 늘어나게 되는데, 국가 통제에 의한 생산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는 수요는 그러니까 수요를 못 따라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게 되니까 민간에서 야, 이럴 거면 우리가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벌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기에는 민간 수공업이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이 민간 수공업 활성화된 그 배경에는 선대제의 도입입니다. 선대제 도입입니다. 선대제는 뭐냐면 먼저 first 대금을 줬다는 거예요. 먼저 물건을 다 만들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미리 100만 원을 주고 이만큼의 수저 또는 뭐 솥을 만들어라고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건을 만들고 이제 물건을 인수하고 그런 식으로 상업 활동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노동력 강제 징발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 임금을 주는 임노동자를 고용하는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조선 전기는 강제로 징발 무상 노동이었으면 이제는 임금을 주고 노동자를 고용 형태로 변하게 되는 민간 숭어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광업도 마찬가지죠. 광업도 발달해야 되는데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는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 민간에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을 누구라 부르냐? 우리는 그 사람을 물주라 부르고요. 물주가 투자해서 광산을 개발했으면 그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덕대라고 합니다. 덕대. 오늘날 치면 CEO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CEO 즉 조선 후기에는요. 국가가 모든 걸 다 광산을 개발하고 광산을 운영했어요. 하지만 강제 징발로는 도저히 이 공급을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민간이 이제 냄새를 맡은 거야. 돈 좀 되네. 이제 우리 돈을 투자하자 하면서 돈이 많은 상인들이 직접 돈을 투자해 광산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뭐라 부른다? 물주라 부릅니다. 물주가 이제는 광산을 개발했어요. 그들이 직접 경영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산을 잘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광산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 경영인을 고용해서 운영하기 시작하는 우리는 그들을 덕대라 부릅니다. 이러면서 자본주의 형태의 경제 운영 방식 구조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 회사 운영 방식을 보면 투자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그리고 그걸 전문적 경영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자본주의적인 회사 운영 방식인 것처럼 조선 후기에도 비슷한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수거우도 광업우도 이제는 민간에서 모든 걸 만들고 팔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가 유통된다? 화폐가 유통된다. 화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종이화폐는 몰라도 돼요. 종이화폐는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고 중요한 건 금속화폐와 신용화폐입니다. 금속화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상평통보입니다. 상평통보. 참고로 상평통보도 숙종시기에 유통이 많이 활성화됐어요. 이게 바로 상평통보예요. 상평통보. 예전에는 쌀 10kg 살려면 쌀 10kg 상응하는 물건을 줬어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이걸 하나 살려면 그 쌀 한 가마를 줬어야 돼요. 얼마나 무거워요, 여러분들. 물건 하나 살려고 맨날 현물을 들고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자, 그걸 대체하기에 그게 상 가치를 뭘 들고 다니는가? 바로 동전을 들고 다녀요. 동전이죠. 이제 동전을 활용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상품 거래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사기에는 10전, 20전, 한두 개 들고 다녀도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집을 살려면 몇 조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동전 몇 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한 바구니, 두 바구니, 세 바구니 무겁죠, 여러분? 동전 얼마나 무거운데 동전 많으면 무거워요. 그거를 대신하기 위한 고액 화폐가 등장해요. 우린 그런 거를 신용화폐라 부르죠. 신용화폐. 그 신용화폐를 당시 조선시대 뭐라 불렀는가? 환이나 어음이라 불러요. 환이나 어음. 오늘날 수표입니다. 수표, 여러분들. 수표와 같이 고액 거래는 환이나 어음들을 통해서 화폐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요, 여러분들, 조선 후기는 조선 전기와 다르게 고액 거래가 있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고액 거래가 있었구나. 고액 거래가 있었다는 그만큼 경제가 발전하고 변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나타나는 지표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상당한 경제 변화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있었어요. 여전히 화폐는 유통됐으나 여전히 사람들은 화폐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습니다. 화폐를 상품 유통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재산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살 때 화폐를 계속 쓰는 게 아니라 화폐를 쌓아두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폐를 재산으로서 취급을 해가지고 계속 창고에 쌓아두기만 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이 생산을 줄입니다. 생산을 줄여요. 화폐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전체적인 생산은 줄고 그리고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 유통은 어떻게 돼요? 유통량이 줄어들게 되죠. 화폐 유통이 줄어들게 되면서 화폐가 말라붙습니다. 시장이 말라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나타나는 현상 뭐라 하는가? 전황이라고 합니다. 전황. 화폐가
가뭄이 들었다. 화폐가 가뭄이 들었다는 거야. 시장에서 화폐가 없다는 거. 시장에 화폐 유통이 돌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전황이란 거고, 전황 언제 나타났다? 조선 전기다 후기다? 후기란 거야. 후기. 조선 후기에 전황이라는 문제가 나타났지만 나중에 해결하고자 다양한 노력들을 해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목표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방금 조선 후기 경제 구조 특징에서 배웠습니다. 조선 후기 경제 구조의 핵심은 뭐였다, 여러분들? 농업이었다, 농업. 농업이 발달했대요. 왜? 기술의 발달, 기술의 발달. 무슨 기술? 여러분들 이양법과 그다음에 우경이었다, 우경. 기술의 발달에서 생산량이 어떻게 되었다, 여러분들? 늘어났다, 생산량.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서 변화가 신분도 변하게 되고 경작 방식도 바뀌게 되고 경작 목적도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지대 납부 방식도 바뀌었다는 거죠. 신분 같은 경우는 농민들 사회에서 신분 분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부유해진 분홍이 나타나게 되고 분홍이 가난한 빈농도 나타나게 되고 경작 방식 같은 경우에는 경작 방식 같은 경우도 이모작도 나타나게 되고 넓게 광작도 나타나게 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지대는 미안해요. 경작 방식. 그다음에 목적, 재배 목적은 뭐다? 상품 판매 목적으로 변화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남으니까. 지대 방식도 이제 정액제인 도조법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영향을 미쳤고 이렇게 남는 걸 봐면서 뭐가 발전했다? 상업이 발전했다. 상업은 민간이 발달했다. 민간. 다른 경우는 사상이 발달했다. 사상이 발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사상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다? 대표적인 게 내상, 만상, 류상, 그 다음에 송상 등이 있었다는 거. 이러한 상인들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공업도 발달했어. 수공업도 민간 수공업이 발달했다는 거. 그 대표적인 선대제라는 게 있는 거고, 이 민간에서는 임금 노동자를 고용해서 운영했다. 임노동자 고용했다라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고, 그 다음에 광업 같은 경우에도 민간에서 광업을 개발했는데 그 민간에서 돈을 투자한 사람을 뭐라 불렀다? 물주라 불렀고, 그다음에 전문 경영인인 덕대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런 상업, 특히 상업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요. 바로 대외 무역도 활성화돼. 대외 무역도 어떻게 사무역인 후시무역이 나타나요. 후시무역이 조선 후기에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뭐가 유통이 활성화되었다? 화폐 중에서도 상평 통보가 활성화되었다라는 거죠. 상평 통보가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마디 말하면 이러한 변화의 모습들 다 이게 언제나 이게 변화 모습들이 조선 후기다나 조선 후기. 조선 후기 이런 경제 구조 변화가 어디 영향을 미쳤다? 바로 조선 사회의 변화에 미쳤다는 거죠. 양만 중심 사회 구조가 변화한 데는 이런 경제 구조의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 많은 설명들 또는 어려운 용어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여기는 어떻게 학습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방금 배운 다양한 변화들은 어느 시대다? 조선 후기다라는 거예요. 조선 후기의 변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다? 농업이 이렇게 변화했고 그 다음에 상업이 이렇게 변화했고 그 다음에 수공업이 이렇게 변화했고 그 다음에 광업이 이렇게 변화했고 대무역 중에서도 후시무역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화폐가 유통되었다라는 거. 이렇게 조선 후기라는 걸 계속 유념하면서 여러분들 학습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